86쪽에 양가로 3번을 보시죠. 양가로 2번을 보죠.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격려했는데 본등기를 하기 전에 갑으로부터 A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 그 본등기 등기 의무자인 갑은 등기부의 기재 형식상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기존의 등기 명의이므로 등기 의무자에 해당된다. 그렇죠. 갑이 등기 의무자죠. 네. 그 다음에 3번 불법하게 말소된 것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회복 등기 청구는 그 등기 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된다. 이것도 뭐 어려운 건 아닌데요.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요. 소유권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돈을 빌립니다. 얼마를? 10억 원을. 그리고 담보를 요구하니까 저당권을 설정해 줄 겁니다. 이 을은 10억 원의 피담보 채권이 발생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고 저당권을 취득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갑은 서류를 위조해서 이 등기를 말소시킵니다. 그러면 이 등기는 말소가 됐는데 적법하게 말소가 됐습니까?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습니까? 당연히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죠. 따라서 을의 저당권은 소멸합니까? 소멸하지 않습니까? 소멸하지 않죠. 을은 여전히 저당권자인 겁니다. 여전히 저당권자예요. 맞습니까? 네. 이 상태에서 갑이 서류를 위조한 이유는 깨끗한 부동산으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서류를 위조해서 말소시킨 겁니다. 그러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때 이 을이 자신의 저당권 등기가 말소가 됐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거 회복을 시켜야 되겠죠. 회복시키기 위한 등기가 뭡니까? 말소가 된 것을 회복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 무슨 등기입니까? 말소 회복 등기가 될 겁니다. 이 말소 회복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을은 저당권 등기가 이제 회복이 되겠죠. 회복이 될 때 뭐도 같이 회복이 됩니까? 순위도 같이 회복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이 말소 회복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당연히 을이 되겠죠. 등기 권리자. 이때 이 말소 회복 등기의 등기 의무자는 갑인지 을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즉 말소 당시의 소유자인 갑인지 회복 당시의 소유자인 을인지 이게 문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누굴까요? 갑일까요? 을일까요? 갑이라고 했죠. 이 병은 뭐가 되는 겁니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될 뿐이죠. 맞습니까? 따라서 말소 당시의 소유자인 갑이 되는 것이지 회복 당시 소유자인 병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병으로 볼 수도 있어요. 시각에 따라서는. 하지만 보통 일반인의 시각은 중요한 게 아니고 대법원의 시각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대법원은 갑이 등기 의무자라고 본 겁니다. 갑이. 네. 그래서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셨고 4번 가등기 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는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회복등기 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다. 여러 번 강조했죠. 말소 회복등기가 이루어질 때 손해가 발생하는 자가 등기상 이해관계인인데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승낙할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꼭 기억하시라고 했죠. 보통 선의자는 보호가 되지만 이 말소 회복 등기에 있어서의 선의인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보호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안 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다시 설명하고 네. 다 안다고 간주하겠습니다. 네, 안 나신 분은 옆에 분한테 여쭤보시든지 나중에 저한테 오세요.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 테니까. 워낙 시간이 모자라서 87쪽을 보십니다. 등기 청구권과 등기 신청권의 구별이 나오는데요. 이것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 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할 겁니다.
우리 민법에 의해서. 그래서 갑은 등기 의무가 있을 테고 병은 등기 청구권이 있을 텐데요. 이 갑과 을 사이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서로 협력 관계에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협력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갑이 등기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갑은 등기 청구권도 갖고 있습니다. 이 갑이 갖고 있는 등기 청구권의 이름이 뭘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 수취 청구권 들어보셨습니까? 또는 인수 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수취 청구권 인수 청구권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봤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이거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민법 시간에서도 들어보셔야 될 텐데 소유권 이전 등기 수취 청구권 또는 수취 인수 청구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요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수취 의무 또는 인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 당사자 모두에게 등기 청구권, 등기 의무가 다 있는 겁니다. 양 당사자에게. 이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이 을에게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다든지 을이 갑에게 자신의 의무를 이행해서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권리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청구가 아니라 신청이겠죠.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이때 청구권이라는 개념은 등기 청구권이라는 개념은 누구에게 행사하는 겁니까?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행사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행사하는 게 등기 청구권의 개념입니다. 등기 신청권의 개념은 상대방에게 행사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행사합니까? 법원이요. 등기소에게. 그렇죠. 그래서 신청이란 용어 자체가 행정법상의 용어인데요. 공권력의 객체인 일반 국민이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기관에게 뭔가 요구하는 게 신청이라는 개념이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공권력의 객체인 일반 국민이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기관인 등기소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신청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청구라는 용어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행사하는 것이고요. 신청이라는 개념은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행사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개념이 다릅니다. 개념이 달라요. 그러면 이 경우는 등기청구권이라는 개념이 나올까요? 갑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합니다. 그러면 갑은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이 취득한 소유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공시를 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공시하는 방법은 등기를 갖추는 겁니다. 따라서 갑은 등기소에 보존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등기소에 보존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신청이라는 개념은 나오지만 청구라는 개념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렇죠. 따라서 청구권과 신청권은 전혀 의미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청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청권을 행사할 경우도 있겠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 기본적인 차이점은 청구권은 상대방에게 행사하는 것이고 신청권은 등기소에 행사한다는 거, 이걸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표가 나와 있는데 등기청구권, 등기신청권, 먼저 사건. 등기청구권은 상대방에게 행사하는 것이니까 사적인 권리죠. 사건입니다. 등기신청권은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행사하는 것이죠. 공적인 권리인 공권이 될 겁니다. 이 등기청구권은 공동신청의 경우에 상대방에게 등기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등기청구권이죠. 따라서 공동신청의 경우만 등기청구권이 나타납니다. 보존등기는 단독신청이죠.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단독신청의 경우에는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공동신청의 경우에만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될 겁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청구를 하게 되면 이 등기 의무자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해야 되겠죠. 의무를 이행하는 게 등기를 신청해 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따라서 청구권 의무라는 개념이 있어야지만 공동신청이라는 개념이 나타납니다.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나오지 않으면 단독 신청이 되는 것이지 공동 신청은 아닙니다.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등기 신청권의 경우에는 단독 신청도 있고 공동 신청도 있죠. 보전 등기는 단독 신청,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 그 다음에 등기 청구권은 판결로 강제 이행할 수 있다. 이 을이 갑에게 이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서 등기 의무를 이행을 요구했는데 그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요 갑이 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그럼 판결서가 나올 테고 판결서가 나오면 요 을을 뭐라 부릅니까? 승소한 등기 권리자로서 이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이 의무는 판결로 강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공동신청권은 판결로 강제할 수 없다. 왜 그럴까요? 민법상의 사적자치 원칙이 의리등기법에서는 신청주의로 나타난다고 했죠. 신청이 있어야지만 등기관이 등기를 실행해 주는 겁니다. 신청이 없을 때는 등기를 실행해 주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원칙이니까 판결로 신청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등기가 이루어지는 방법은 원칙이 신청, 촉탁이죠. 맞습니까? 예외적으로 명령과 직권이 있죠. 맞습니까? 따라서 판결도 강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신청을. 판결서가 있다고 해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판결서가 있으면 그 판결서를 가지고 신청할 수 있을 뿐이죠. 판결이 있다고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신청권은 강제 실행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이 행정청의 행위를 행정행위라고 얘기하는데요. 행정청의 행위는 행정행위라고 하는데 이 등기를 이 을이 신청이 없을 때 이 등기소는 등기를 행정행위를 통해서 자력으로 집행할 수 있을 뿐이지 이 판결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네, 좀 어렵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할 겁니다. 왜요? 짜증나세요? 이 등기법은 민법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법 시간에 공부를 안 하신 걸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죠? 네. 이 등기법은 민법을 기초로 해요. 민법 지식을. 그래서 어려우신 겁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아주 어려운 걸 지금 할 거예요. 쳤다 할까요? 아니 몇 번 했다가 쳤다 합니까? 제가 이런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질 테고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텐데요. 이 매매를 규율하는 법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민법. 이 등기를 규율하는 법은 등기법이겠죠. 민법상의 대원칙이 사적자치 원칙이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적자치 원칙이 대원칙인데 이 사적자치 원칙은 우리 등기법에서 뭐로 지켜지고 있다고 했죠? 신청주의. 사적자치 원칙이라는 것은 사적인 법률관계는 스스로 알아서 처리해야 된다는 원칙이 사적자치 원칙이에요. 갑이 이 부동산을 팔고 싶을 때 파는 것이고 을도 사고 싶을 때 사는 겁니다. 국가기관은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사적자치 원칙이에요. 이 사적자치 원칙이 우리 등기법에서는 신청주의라는 원칙으로 나타나는데요. 신청이 있을 때만 등기관은 등기를 실행할 수가 있는 것이지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등기를 실행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거 맞습니까? 신청이 있을 때만 등기가 실행이 되는 것이지 국가기관인 등기소는 이 신청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신청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신청이 있을 때만 등기가 실행이 되더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신청주의도 원칙은 뭐가 원칙이라고 했습니까? 임의신청. 이 임의신청은 이 등기를 신청할지 말지는 당사자의 뜻에 맡겨놓은 신청. 이게 임의신청이에요. 등기를 신청하고 싶을 때 신청하는 것이지 신청할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당사자의 뜻에 맡겨놓은 신청. 임자가 맡길 임자입니다.
신청하고 싶을 때 신청하는 겁니다. 국가기관인 등기소는 신청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미 신청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신청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청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이 세 가지 법이 있는데 첫 번째, 부동산 등기법에서 신청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표제부 등기, 이 표제부 등기는 일정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신청해야 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야 한다. 의무죠. 그러면 표제부 등기 중에서 어떠한 등기를 신청해야 되느냐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부동산 표시 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건물의 경우에는 소재, 대지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맞습니까? 토지의 경우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런데 이 건물의 경우 소재, 대지 지번, 종류, 구조, 면적이 바뀌었다면 등기부의 표제부도 바꿔줘야 되겠죠? 이게 바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바뀌었다면 토지 등기부의 표제부도 바꿔줘야 되겠죠? 이게 토지 표시 변경 등기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겠죠? 따라서 표제부 내용을 바꾸는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예요. 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1월 이내에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바뀐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신청해야만 됩니다. 두 번째, 부동산 멸실 등기. 이 부동산 멸실 등기는 부동산이 없어졌을 때 하는 등기가 멸실 등기예요. 토지가 없어질 때 있습니까? 바다에 잠기면 없어진 겁니다. 맞습니까? 토지 멸실 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건물 멸실되는 경우 있습니까? 건물이 무너지면 건물 멸실 등기해야 되겠죠? 이건 전부 다 표제부에 하는 등기입니다. 표제부에 하는 등기니까 단독일까요? 공동일까요? 네, 전부 다 단독 신청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소유권 보전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 일정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이러한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소유권 보전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 일정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자들이 보전 등기와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만 됩니다. 60일 이내. 좀 이따 보실 거예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실일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뭡니까? 부실법이죠. 부동산 실일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 부실법은 명의 신탁을 규율하고 있죠. 그렇죠. 명의 신탁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다 쓰는 거죠. 일정한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돌려놔야 됩니다. 부실법에 의해서. 그런데 이 부실법은 민법에서 공부를 하실 겁니다. 민법에서. 명의 신탁 민법에서 하시죠? 네. 민사특별법에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고 우리 등기법에서는 잘 출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건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우리 등기법에서 출제가 되는 건 이 두 가지인데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건 우리 등기법에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이것부터. 근데 이건 쉬워요. 다 설명드렸습니다.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와 멸시 등기는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몇 월 이내에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고요. 1월 이내에. 그 내용이 등기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책을 보십니다. 부동산 등기법상의 신청 의무 88쪽에 나와 있죠. 1번. 토지 표시의 변경 등기와 멸실 등기. 그 밑에 보시면 토지의 분합. 토지의 분합은 무슨 뜻입니까? 토지가 분할 합병이 됐다는 겁니다. 토지가 분할 합병이 돼버리면 면적이 달라지죠.
면적이 달라지니까 무슨 등기 해야 되겠습니까? 토지 표시 변경 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멸실. 토지가 바다에 잠겼다는 겁니다. 그럼 바다가 돼버렸으니까 등기부 이제 멸실 등기 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까? 이게 바로 멸실 등기입니다. 멸실 등기. 그 다음에 면적의 증감, 지목의 변경. 이런 것들은 토지 표시 사항이죠.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면 토지 표시 변경 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때는 토지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 변경 등기나 멸실 등기를 신청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1월 이내. 1월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건물 표시의 변경 등기와 멸실 등기가 나오는데요. 건물의 분합, 건물의 면적이 달라지겠죠. 건물의 번호,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번호도 기록하죠. 매매한 아파트 1001동, 1001번이라는 거 기록이 되죠. 이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류, 구조의 변경. 종류가 바뀐다든지 구조가 바뀌는 경우도 있겠죠. 네? 있겠죠, 당연히. 네. 면적의 증감, 부속 건물의 시정. 이 경우에는 면적이 달라지니까 건물 표시 변경 등기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 그 멸실이라는 문구도 있습니까? 멸실. 이게 무슨 등기입니까? 멸실 등기. 그렇겠죠.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그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런 건물 표시 변경 등기나 건물 멸실 등기를 신청해야만 됩니다. 그렇죠. 다만 건물 대지의 지번 변경,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을 때도 같다. 건물 대지. 이 건물의 표시사항 중에서는 건물의 소재, 건물의 대지도 기록되죠. 대지 번호가 바뀔 때는 당연히 건물 표시 변경 등기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지권의 변경, 소멸. 대지권 등기는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구분건물 등기부, 표제부, 하단부에 하는 거죠. 따라서 표제부, 하단부에 하는 거니까 이것도 무슨 등기입니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지체 없이 밑줄 치십니다.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이거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토지가 있고요. 이 토지 위에 건물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건물이 있을 겁니다. 이 건물의 소유권자는 갑인데요. 등기부에 기록이 되어 있겠죠.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여기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있을 테고 갑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이때 이 건물이 없어졌다면 이 표제부에 멸실된 사실과 원인과 날짜를 기록해야 되는데 이것이 멸실 등기라는 겁니다. 건물이 없어졌을 때는 표제부에 멸실된 사실, 원인, 날짜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이를 멸실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멸실 등기를 한 다음에 이 등기부를 폐쇄합니다. 폐쇄하고 창고에 집어넣습니다. 이를 폐쇄 등기부, 폐쇄 등기기로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 멸실 등기는 갑이 신청을 할 텐데요. 표제부 등기니까 단독입니까? 공동입니까? 단독 신청이 될 겁니다. 이 갑은 이 건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 멸실 등기를 갑이 신청을 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갑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갑인 경우도 있겠지만 토지 소유자가 을인 경우도 있겠죠. 맞습니까? 이 갑이 을로부터 지상권을 설정받아서 건물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 소유자는 갑이니까 소유권의 등기명인 갑은 이 멸실 등기를 멸실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청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갑이 멸실 등기를 1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게 되면 이 갑 다음으로 이해관계가 많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을이 되겠죠. 을은 갑을 대위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1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게 되면 이 토지 소유자 을은 갑을 대신해서 멸실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두 번째.
여기 토지가 있을 테고요. 토지가 있고 이 토지 위에는 건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없어요. 건물이 없는데 등기관이 착오에 의해서 등기부를 만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표제부도 있고 갑구도 있고 을구도 존재하게 될 겁니다. 건물이 없는데 그러면 이거는 공시기능이 잘못된 거죠. 건물이 없다면 등기부 있으면 안 되겠죠. 따라서 이때도 무슨 등기를 하느냐? 멸실 등기를 합니다. 이 갑구에 갑이라는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소유권자로. 갑은 이 표제부에 이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록을 합니다. 이것도 멸실 등기로 보게 돼요. 누가 신청해야 될까요? 갑이 신청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갑이 멸실 등기 신청할 때 이 건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청한다 이런 표현은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처음부터 건물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맞습니까? 따라서 이때는 지체 없이라는 문구를 쓰는 겁니다. 즉 발견 즉시 지체 없이 멸실 등기를 신청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건물에 대한 멸실 등기는 멸실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때 이 건물의 소유권자로 등기된 자는 갑인데요. 이 토지 소유자는 을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갑이 멸실 등기를 신청하지 않게 되면 이 을은 갑을 대위해서 멸실 등기 신청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지체 없이라는 문구는, 이 경우는 지체 없이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이 지체 없이 신청하지 않을 때 을이 대위해서 신청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까? 이건 대단히 불명확하죠. 따라서 이때도 요 갑이 이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멸시 등기를 1개월 동안 신청하지 아니할 때만 대위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위 신청은 무조건 1개월이에요. 존재하는 건물이건 부존재하는 건물이건 대위 신청은 1개월입니다. 갑이 신청할 때는 뭐라고요? 지체 없이. 대위 신청은 1개월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책을 다시 보시면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는 경우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 등기를 신청한다. 이때는 뭐라고요? 지체 없이. 이러이러한 문구가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죠. 네. 그 옆에를 보시면 건물이 멸실된 경우와 부존재하는 경우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1개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할 때는 대지 소유자가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대위 신청인 경우에는 건물이 없어진 경우, 부존재하는 경우 전부 다 몇 월입니까? 1월. 네,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된다고. 어렵죠? 안 어려우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네. 2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등기 신청 의무가 나타납니다. 이건 조금 더 어려우실 거예요. 먼저 1번을 보시면 보존등기 신청 의무가 나타날 테고요.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에 정하여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60일 기억하셔야 됩니다. 60일. 그 다음에 다음에 정하여진 날로부터, 즉 기산점이 출제가 될 텐데요. 이걸 좀 보겠습니다. 갑은 건물을 신축합니다. 건물이 신축이 돼요. 그러면 이 건물이 등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용도성 있어야 되고, 그렇죠. 두 번째 외기분단성 있어야 될 테고,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정착성이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정착성, 외기분단성, 용도성. 그러면 용도성까지 필요하다는 얘기는 완성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건물이 완성이 됐더라는 겁니다. 건물이 완성이 됐다면 이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겠죠?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할 겁니다. 건물이 완성이 됐다면 대장이 만들어질 테고, 대장이 만들어진다면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갑이 보존등기를 신청할지 말지는 어디까지나 신청주의에 의해서 갑의 자유의사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렇죠. 보존등기 신청하고 싶을 때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신청할지 말지는 갑의 자유의사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갑이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을 명의로 이루어져야지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겁니다. 맞습니까?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등기부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등기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 갑이 보존등기 신청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도 보존등기 신청할지 말지를 갑의 자유의사에 맡겨놔야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갑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해관계이 나타나죠. 따라서 이때는 갑의 자유의사에 맡겨놓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갑이 보존등기를 신청하도록 강요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즉 을이 나타날 때는 보존등기 신청 의무를 부과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 시점은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한 시점이에요. 그러면 이 시점은 을이 나타난 시점입니다. 즉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입니다. 그러면 요 을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신청 주의에 입각해서 보존등기 신청할지 말지는 갑의 자유의사에 맡겨놓을 겁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이때부터는 보존등기 신청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시점부터 요 시점까지 60일 이내에 갑은 보존등기를 신청해야만 됩니다. 을이 나타난 시점부터. 그렇죠. 그 다음에 갑은 건물을 짓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건물을 짓고 있는 도중에 있기 때문에 용도성 구비 못했겠죠. 따라서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아직은 불가능해요. 맞습니까? 이 상태에서 갑은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더라는 겁니다.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도 을이 나타난 시점부터 보존등기 신청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건물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이때는 어느 시점부터 보존등기를 신청할 의무를 부과해야 될까요? 을이 나타난 시점은 아닐 겁니다. 왜? 건물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어느 시점부터 갑에게 보존등기 신청 의무를 부과해야 될까요? 건물이 완성된 시점부터. 즉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한 시점부터.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는 좀 달라집니다. 즉 이것이 먼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건물이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존등기 신청은 그 이후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을이 나타난 시점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한 시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건물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죠. 건물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보존등기 신청 의무를 부과할 수 없겠죠. 따라서 어느 시점부터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한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갑은 보존등기를 신청해야만 되더라는 겁니다. 이 차이점 느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한 상태에서 을과 계약을 체결했다면 을과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6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하다면 보존등기 신청 시점부터 60일 이내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내용이 이제 나오게 돼요. 거기 보시면 60일 이내라는 문구가 나오고 있고요. 그 밑에 반가로 1번을 보시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했다면 어느 시점부터 60일 이내 계약 체결 시점부터 60일 이내 맞습니까? 2번을 보시면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하다면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한 시점부터 60일 이내 맞습니까? 어렵죠? 이것도 안 어려우세요? 그러면 조금 어려운 거 더 보겠습니다. 어려우신 거 봐요. 한숨 소리 들리는 거 보면. 쉬었다 하자고요? 아니, 좀 더 해야 돼요. 아주 어려운 거 내버려 두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거 하나 내버려 두고. 이거는 갑이 소유자인데요.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대금 채권도 발생을 할 겁니다. 을은 대금 채무가 발생할 테고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도 발생을 할 겁니다. 맞습니까? 아니, 대금 채무가 발생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정권이 발생할 겁니다. 이 두 개의 채무는 대가적 의미가 있죠. 대가적 의미가 있는
채무가 발생하는 요 매매 계약을 뭐라고 부릅니까? 네? 대가적 채무가 발생하는 저 매매 계약을 뭐라고 불러요? 쌍방 당사자에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 무슨 계약입니까? 쌍무계약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양 당사자에게 대가적 의미가 있는 채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민법에서 동시 이행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맞습니까? 뭐 이행상의 결연성, 뭐 존속성의 결연성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네, 동시 이행관계가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이때 갑은 을에게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어느 시점에 등기를 해줘야 되느냐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 네? 이때는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될지 말지를 갑의 자유의사에 맡겨둘 수가 없죠. 왜? 을이 존재하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어느 시점부터 을에게 등기를 해줘야만 되더라는 겁니다. 네? 어느 시점부터? 계약한 날? 이 의무를 언제 발생을 하는 겁니까? 여기 써놨잖아요. 이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죠. 따라서 어느 시점부터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될 의무가 나타날까요? 돈을 받은 시점 아닙니까? 돈 받은 시점부터는 을에게 등기해줘야 되겠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시점 이렇게 얘기합니다. 멋있게 표현해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요. 이 시점은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시점입니다. 이때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시점. 요때는 이제 요때부터는 돈을 받았으니까 등기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요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갑과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 의무가 발생을 하더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갑이 을과 증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이 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할 테고요. 을에게는 대금 채무가 발생합니까? 발생하지 않습니까? 발생하지 않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양 당사자에게 채무가 발생하지 않고 한쪽 편 당사자에게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을 뭐라 부릅니까? 편무계약. 한쪽 편 당사자에게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 편무계약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 갑은 이 의무를 언제 이행해야 될까요? 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바로 등기 신청해야 되는 것이죠. 이 의무를 언제까지 이행을 해야 될까요? 언제부터? 네? 이때는 반대급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그럼 의무라는 것은 이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의무가 발생한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의무가 발생한 시점부터 60일 이내. 그러면 이 의무는 언제 발생합니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할 때 이 의무가 발생하겠죠. 따라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갈 때 여기는 증여 계약이 체결된 시점이고 여기서는 반대급부란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따라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 그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의무가 발생한 시점, 즉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부터 그 의무를 이행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여기에 조건이나 기한이 부과가 되면 계약의 효력은 언제 발생합니까? 조건이나 기한이 부과가 되면 조건 성취 시, 기한 도래 시에 효력이 발생하죠. 맞습니까? 그러면 조건 성취 시, 기한 도래 시부터 60일 이내에 갑과 을은 등기를 신청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어렵죠? 안 어려우세요? 네. 하나 남겨놨죠? 네.
지금부터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이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대금 채권도 발생을 할 겁니다.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대금 채무가 발생을 할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 의무는 누구에 대한 의무일까요? 채권 채무는 계약의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이 의무는 누구에 대한 의무입니까? 네. 요거는요. 보이겠죠? 이거는요. 이렇게 될 겁니다. 계약의 당사자에게 채권 채무가 발생할 겁니다. 이때 이 매매를 뭐라고 부르냐면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증여도 여기 들어가겠죠? 증여도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죠?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양 당사자에게 이러한 채권 채무가 발생을 할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증여 계약의 경우에는 이때 요 채무와 요 채권은 발생하지 않겠죠? 네,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을이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할 테고 대금 지급 채권이 발생을 할 겁니다. 이 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테고 대금 지급 채무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의무는 누구에 대한 의무입니까? 네? 병이죠. 이 채권은 누구에 대한 채권입니까? 병. 요 청구권은요? 이거는요? 이러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요 갑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해서 누구 명의로 등기를 해줘야 됩니까? 을의 이름으로. 맞습니까? 이 을은 요 의무를 이행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줘야 됩니까? 병의 이름으로.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등기도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넘어가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등기는 무슨 등기가 되는 겁니까? 소유권은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넘어가야 되죠. 그런데 등기가 갑에서 병으로 넘어가게 되면 무슨 등기가 이루어집니까? 중간생략 등기가 이루어지겠죠. 그럼 이 중간생략 등기를 막기 위해서 요 갑은 일정한 기간 내에 요 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누구 명의로? 을 명의로. 맞습니까? 이 을도 요 의무를 이행해야 될 겁니다. 누구 명의로? 병으로. 이 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중간생략 등기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날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때 을과 병 사이에 무슨 계약을 체결하냐면 지금 여기서 갑을 뭐라고 부르냐면 매도인이라고 부를 겁니다. 을을 매수인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렇죠? 매수인으로서 이 을은 이러한 청구권, 이러한 채무가 발생했죠. 그런데 이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시키겠다는 겁니다. 지위를 이전시키겠다는 계약을 병과 체결합니다. 지위 이전 계약. 요거는 아까 무슨 계약이라고 했습니까? 소유권 이전 계약. 요거는 지위 이전 계약. 이렇게 달라져요. 그러면 이 지위 이전 계약이 체결되면 요 매수인의 지위가 고스란히 넘어갑니다. 맞습니까? 매수인의 지위가 고스란히 넘어가니까 이 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취득했을 겁니다. 그리고 대금 지급 채무도 취득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청구권은 채무는 누구에 대한 채권 채무입니까? 네? 요게 고스란히 넘어간 거라니까요. 지위가 고스란히 이전되는 계약.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갑. 이것도요. 갑. 그러면 지위 이전 계약과 이 소유권 이전 계약은 의미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소유권 이전 계약과 지위 이전 계약은 의미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전혀 달라요. 그렇죠? 이거는 민법 시간에 공부하시겠지만 이거는 민법 시간에 여러분이 공부하시지 않을 겁니다. 이건 여러분 시험 범위에서 빠져 있어요. 민법의 내용인데.
그런데 이 지위 이전, 계약 당사자의 지위 이전 계약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냥 줄여서 지위 이전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계약 당사자의 지위 이전 계약. 그게 본래 용어고 그냥 간략하게 지위 이전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그 지위 이전 계약은 소유권 이전을 내용을 하는 계약과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되셨죠? 이제 좀 어려우신가요? 네. 네, 여기까지 보고 잠시 쉬겠습니다. 네, 어려운 것 좀 이따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할 건 뭐냐면 중간 생략 등기를 방지하기 위한 등기 특별조치법의 내용을 보겠다는 겁니다. 중간 생략 등기 원칙적으로 금지되죠? 근데 금지된다는 것만 알지 등기법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죠? 네, 그걸 보겠다는 겁니다. 머리가 핑핑 도실 겁니다.